네, 2023년도 한국정책학회 학예 국제학술대회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연결, 성장, 상생, 포용, 그리고 지방분권의 주제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인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주효진입니다. 예, 먼저 개회식을 시작하면서 국민 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본식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그리고 말씀을 듣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빈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통령 비서실에 지금 시민사회수석으로 계신 강승규 수석이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이 경주입니다. 예, 경주시의 시정을 총괄하고 계신 준하경 경주시장이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네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정책학회가 같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동일하게 외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진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정책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정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박광국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계신데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 부처에 계신 분들이 엄청난 헌신과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영미 청장이 모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자랑을 할 때 이 부분을 빼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살림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항상 얘기하시는 남성현 산림청장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 중에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 경주에 근거지를 두고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선도하는 한국수력 원자력을 맡고 계신 황주호 사장님 모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몇 분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눈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체육을 책임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현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디지털의 중요성을,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육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까 고민 중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소유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 중에 수목과 더불어서 정원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의 이사장님 유광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콘텐츠, 문화 콘텐츠 이제는 세계 인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계 인류를 지금도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견인하고 계시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조현주 이사님 모셨습니다. 세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또다시 대학으로 오셨습니다. 가톨릭 감동대학교의 김영중 총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정책학자들이 많은 선배 교수님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존경하는 분들 꼭 이분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총장이셨던 김인철 총장님 오늘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수많은 학회들이 이번 한국정책학회와 학술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회들 중에서 이 학회를 대표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으로 임하고 계신 중앙대학의 이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다 소개를 드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제가 빠뜨린 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냥 이 박수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VIP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고 내빈이라고 키워드를 쓸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계신 한국정책학회 회원들과 그리고 오늘 학회에 참여해 주신 참가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모두 모이신 내빈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이제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책학회 김영미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학교 김영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 2023년 하계 국제학술대회를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경주에 오시는 동안 이 경주의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시면서 마음의 또 힐링을 갖게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렇게 그 아름다운 천년고도에서 우리 한국정책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준하경 경주시장님, 또 경주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앞서 내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한국정책학회에 찾아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대통령 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님께서 대통령의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이고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정책학회가 어떤 논의들을 하면서 또 이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화와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책학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으면 그것이 관계로 연결되고 그 연결이 상생이 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도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 한국정책학회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회원님들 경주에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아름다운 천년고도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공간과 담론의 세계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즐겁고 유익한 학술 대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 선생님들의 그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사를 오늘 참여해 주신 강승규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맡고 있는 강승규입니다. 우선 준비된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독하기 전에 약간 좀 감회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해서 우리 대통령실의 6개 분야의 수석 중에서 이제 시민사회 영역을 맡고 있는데 뭐 한말로 말하면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게 시민사회 영역에서 스포츠든 종교든 또 이렇게 학회든 많은 분들을 대통령실이 또는 정부가 직접 소통해야 되는 영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뭐 스스로 저는 융복합 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해온 또 제 이력도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주요 분야야 일한 분야를 해봤더니 한 6, 7개 되더라고요. 신문 기자도 해봤고 공무원도 해봤고 기업 CEO도 해봤고 또 정치인도 했고 또 요즘은 또 대통령실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오늘 이 주제처럼 지속 가능한 분야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책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몸소 겪어왔다고 가끔 자부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그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사이의 여러 가지 정책 이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는 좀 벽을 허물고 그래서 또 이 사회 산업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 인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교육하고 정책을 또 추진할 것이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 또 신문에 잠깐 오다 보니까 학제간 모 대학에서 문이과 이공계와 또 사회문화 이쪽을 그냥 다 통틀어서 학제간 벽을 넘는 쪽으로 교육개혁을 삼고 있다 그러고 또 지금 또 저희가 글로컬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게 지역과 대학의 하나의 어떤 서로 좀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향도 하고 또 산업에서 필요로 한 여러 인력 수요에 맞게 교육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이제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학회가 이런 우리 사이의 어떤 현황 니즈 등을 좀 잘 반영하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더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만들고 소통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정책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정책학회 김영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92년 창립 이래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를 의제로 선정하는 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 그 소주제로 연결, 성장, 상생, 포용,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이런 주제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동기 시장님이 내일 오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시대 추진함에 있어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방분권 균형 발전의 통합적 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여 출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비수도권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의 사업 그리고 기획 운영 권한, 또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우선 적용 등 지방의 수요가 큰 권한 이양 과제를 우선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 역시 국정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대도.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경주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준하경 경주시장님께 환영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입니다. 경주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한국정책학회 학예 학술대회가 천연고도 우리 경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큰 학술 대회가 우리 경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김영미 정책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님, 또 지흥미 질병관리청장님, 또 남승현 산림청장님, 이종욱 조달청장님, 또 고진 지자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조현재 국민체육관리공단 이사장님, 황조 한수원 사장님 등 많은 내빈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동문수학하면서 행정학, 정치학을 같이 공부했던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학계의 거목으로 크게 성장하셔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광국 위원장님 저하고 대학원 동기죠.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정책학회는 7,000명이 넘는 그런 회원을 지닌 대규모 학술 단체로서 우리나라 정책학 연구 분야에서 그 선두 역할을 잘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학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개발하고 또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하는,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 정책학회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학술 논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평가 전 과정에 걸쳐서 크게 참고가 됐고, 또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 연결, 성장, 상생, 포용,
그리고 지방 분권인데요.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에너지 위기, 사회 통합 위기 등 막 중층적인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정책학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 인구 격감에 따르는 지방 소멸 위기를 정말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인데 불구하고 1년에 한 1,700명씩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아는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2,800명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 유출까지 합하면 매년 1,700명, 800명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또 우리 지방정부가 같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책학께서 많은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느끼는 한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30여 년 지났습니다만은 정책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임지는 정책 CEO죠. 그렇지만은 국가 사무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위 시장의 정책적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 보다 창의적인 그런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재정 범위가 매우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례는 중앙정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은 거의 자꾸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교토라는 데를 가서 우리하고 비슷한 역사문화 도시입니다만 시장 만났더니만 굉장히 조례의 재정 범위가 넓더라고요. 오히려 토지 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내린 지침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토를 천연고도답게 이렇게 잘 보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전국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포항과 울산 같은 산업도시하고 우리 경주처럼 역사문화도시의 토지 규제가 똑같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좀 더 조례 제정의 자율권을 좀 보장해줘야 창의적 자치, 창의적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법 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여지를 조금 넓혀주면은 충분히 현행 제도 하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치를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온 김에 우리 강성규 수석님께 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달고 나왔죠.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이제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 이 보문단지에서 21개국 정상들을 모시고 큰 회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감히 자신하건대 경주만한 적지가 없습니다. 최적지가 여기 단순히 회의만 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 역사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우리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서 꼭 에이펙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의 가치 자체가 포용성이에요. 오늘 주제도 포용입니다만은 역대 에이펙 회의를 개최한 도시들을 보면요, 큰 도시에서 하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도시들 뭐 이런 데서도 성공적으로 한 경험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서도 꼭 지방에서 이렇게 열리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시라고 약속하는 것을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경주에 머무시는 동안에 하여튼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가 최근에 많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으로 나가 보시면은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보문단지 호수를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보약 2첩 잡수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 좋은 논문도 발표하시고 학술 활동하시지만은 더불어서 힐링도 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박수를 계속 치시는데요. 한 번만 더 쳐주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학술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도 10개 이상의 연구원들이 같이 이번 학술대회를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한 분께 대표성을 띄고 말씀드리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세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학술대회는 어차피 교수들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행사들하고 조금 큐시트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할 때 사회자는 무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들 주셨는데요. 딱 한 번 이 권한을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항주호 사장님께 적석에서 환영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경주는 천년고도라는 그 이름이 전혀 무색하지 않게 곳곳에 즐길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회 중간중간 바람도 쐬실 겸 많은 즐거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정책학회랑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이랑 오늘 아침에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저희는 원자력을 하면서 워낙 그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한 두세 개를 수행해야 될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 수출 열기, 그 다음에 계속 운전 10기입니다. 원전 수출 10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만 노력을 해도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희 같은 그 기술 회사에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이 그렇습니다. 금융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중동에 그 공사하러 나갈 때 석유 달러 돈을 받아서 건설만 하면 되었지만 요즘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저희가 일부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 가지고 있는 곳간의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방위산업에서 많이 가져다 쓰셔서 앞으로 그것을 크게 곳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 같은 기술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께서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더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키워드에 보시면 상생포용이란 단어가 있는데 저희는 워낙에 밀도 높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5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한 30기까지 늘어날 텐데 그중에 한 기를 돌려서 약 3%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의 능력을 돌려서 그 전기를 에너지 빈곤층들한테 공급한다면 우리나라 150만 가구의 에너지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디어로 드리니까 시민사회 수석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총선이라든가 이런 거 대책 때
적절하게 쓰시길 바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행정적이나 정책적 뒷받침을 용산에다가 많이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회장님께 제안한 것은 또 우리 정책학회랑 우리 에너지 또는 원자력 분야랑 정기적인 좀 워크숍을 하자. 이 에너지 문제를 이제까지 뭐 거대한 공기업인 한전이나 한수원 같은 데다가 맡겨놓으면 그게 자연히 뭐 자동으로 오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모든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엄청난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런 도움을 저희는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또 경주에서 학회를 하시면 또 한 번 더 열심히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많은 내외빈 여러분과 또 학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술단체에서 수많은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관련돼서는 한국정책대상이 가장 권위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이 있는 날인데요. 먼저 정책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명상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 대상의 의미 그리고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명성환 교수입니다. 경주는 항상 올 때마다 반갑고 또 천년 고도의 도시답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2018년에 회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한수원 또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항상 열정적으로 정책을 하셔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시장님도 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오늘 정책 대상은 제 12회입니다. 이 정책은 정치하고 행정 이렇게 같이 다 할 수 있는 요새 융합이 이제 유행인데요. 어떻게 보면 융합적이겠죠. 그래서 특히 요새는 이제 거버넌스 시대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정부가 이렇게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시민하고 같이 협력적 동반자로서 국정 운영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정책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또 상생, 소통. 오늘 수석님께서도 그걸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정책 대상을 심사 기준으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워낙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대상 한 팀하고 그다음에 우수 한 팀 이렇게 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각 부문별로 대상을 다 드린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심사 경위 및 수상자를 공표하여 드립니다. 근본 중앙부처 부문의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기관 선정에는 정책대상 선정위원회의 인하대 명성환 교수와 영남대 황성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김태희 교수, 한양대 최돈위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정욱 박사, 국민대 하현상 교수, 한성대 김은주 교수, 연세대 유상엽 교수, 경북대 박성주 교수, 안동대 박정원 교수가 선정이사로 참여해서 정책대상 선정 지표에 따라 심사하였고 다음과 같이 수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역량 부분에는
조달청, 특허청 두 기관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책 품질 부문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정책대상 상패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정책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상훈 교수님과 한국정책학회 회장이신 김영미 회장님께서 동시에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정책대상 중앙부처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정책영향 부분의 대상 부처입니다. 네, 조달청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달청에서 담당 국장님이 나와서 수상을 청장님 대신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책대상 중앙부처 부분 조달청 기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중앙부처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기기관을 제12회 한국정책대상 중앙부처 대상 부분의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명성환,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영미. 네, 바로 이어서 다른 시상식과 동일하게 적석에서 짧은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이형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제12회 한국정책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저희 혁신조달 제도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내 창업 벤처 기업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테스트하고 초기 시장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달청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같이 하는 제도고요. 지금 5년 차 정도 사업이 되어서 많은 국내 창업 벤처기업들이 국제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을 계기로 더욱 저희 조달청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큰 상을 주신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행사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역량 부분에 정책 대상을 수상하는 조달청 상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특허청, 네, 죄송합니다. 특허청의 수상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정책 대상 중앙부처 부분 정책 역량 부분 시장 내용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허청 수상자에게도 짧은 수상 소감을 적석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허청 기획조정관 정인식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청장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렇게 크고 뜻깊은 상을 주신 김영미 정책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허청이 저희가 이제 상을 받게 된 게 저희가 반도체 분야에 저희가 심사와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 걸로 해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저희가 특허 심사를 하는 곳이 주요 임무입니다. 지금 미국도 반도체 과학법을 만들고 유럽도 반도체법을 만들고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특허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또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도체 분야의 기술 전문 인력들이 해외로 지금 많이 기술 유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의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그 기술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계속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간 기술 유출되는 그 비용이 국정원에 의하면 한 2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이런 기술 유출과 또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가 15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이런 반도체 관련 심사를 3개월 이내로 우선 심사해주는 정책을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전문 인력들이 지금 퇴직하고 중국이나 이런 많은 해외로 유출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전문 심사관 전문 그 인력들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행안부와 기재부를 설득해서 저희가 67명이라는 전문 인력을 확보했고 원래 30명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30명을 심청 인터뷰를 해보니까 54%가 해외로 이직을 제안받았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의 심사 인력으로 확보하면서 기술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반도체 분야의 심사를 더욱 매진하기 위해서 올 4월 달에 반도체만 전담을 하는 심사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도 6개 과로 해서 3개 과를 신설하고 반도체만 전담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가 반도체 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아마 이렇게 큰 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런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가 첨단 기술 분야의 바이오나 2차 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술 유출 방지하고 특허 심사에도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높이 평가하셔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책 품질 부문 정책 대상 수상 기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정책대상 정책품질부문. 네, 이하 시상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수상자에게 짧은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정책학회에서 농업 분야 우리 산림청장님 와 계십니다만 농림부가 상 받는 건 처음인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 한국정책학회도 우리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나 싶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책 품질 부분에 제출한
정책 제목이 가루쌀을 활용한 쌀 수급의 불균형 문제 해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동안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라라는 그런 개정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정부가 쌀을 사주면 쌀값이 올라서 농민들의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연구 결과는 쌀값이 오히려 하락된다, 이런 좀 부작용들이 있어서 다행히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쌀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소비를 안 합니다. 쌀은 소비가 계속 줄고들고 있고, 반면에 또 쌀 생산은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그리고 우리 농업 기반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수급 문제가 안 맞다 보니까 쌀이 계속 남아도는 쌀에 정부 재정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가루쌀입니다. 가루쌀이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쌀이면 쌀이고 쌀가루면 쌀가루지 가루쌀이냐 그러실 텐데, 일반 쌀하고 다릅니다. 쌀은 밥을 하시기 보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루쌀은 우리 농촌진흥청 국내 연구진이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쌀인데 밀처럼 쉽게 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루를 내기 적합한 쌀입니다. 12년에 처음 품종을 개발해서 그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한 두세 번의 품종 육성을 거쳐서 품종 이름이 바로미2입니다. 바로 가루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칭해서 저희가 가루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저희 쌀을 안 먹는 대신 밀가루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밀가루 자급률이 1.1%입니다. 자그마치 230만 톤을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근데 국내 농지는 겨울철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하고 쌀이 아닌, 밥쌀이 아닌 가루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재배가 늘어나면 우리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곡물 자급률을 20%라고 얘기합니다. 80%를 외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때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을 제한합니다. 이런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식량 자급을 높이는 일을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저희 농림부 첫 번째 국정과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쌀을 좀 늘리면 밥쌀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식량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제출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정책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가루쌀 가지고 우리 식품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꼭 성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책학회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책 품질 부분 정책 대상 수상 기관인 질병관리청입니다. 네, 오늘 직접 질병관리청의 지영미 청장님이 수상을 하러 직접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책 대상 정책 품질 부분, 예,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면 지영미 청장님께 저희가 직접 어제 수상하러 오신다고 해서 대략 한 7분 정도 정책 대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꽃다발하고 내려놓으시고요. 한 조금 있다가 한 3, 4분 뒤에 따로 단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정책 대상 시상식은 마치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지금 여러 가지의 스케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지금 잠깐이라도 오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방금 전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여러
국제 시도와 관련된 모든 협의체 수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도지사님께 오셔서 그냥 간단히 인사 말씀도 좋은데요. 그래도 어렵게 또 저희가 이 청해고등 경주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학에서 올해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정책 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짧은 10분 이내에 요약해서 정책학자들과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달라는 공간인데요. 오늘 이철우 도지사님께 10분의 정책 단상을 활용해서 꼭 정책학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지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도지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 손님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있었던 정책의 네 번째 수상기관이었던 지역 및 질병관리청장님의 정책 대상과 관련된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책 단상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이렇게 먼저 하라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책 품질 부분 정책 대상에 저희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미래 감염병 팬데믹 대응 체계 구축을 선정해 주신 한국정책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다른 세 개 기관 부처에도 또 축하 인사를 드리고 대표로 제가 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지난 3년 한 5개월에 걸친 긴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의 특성과 또 방역 상황에 맞춰서 유행 단계별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전환시키면서 방역 대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차단 전략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지역사회 감염 대응에서는 억제 전략, 그리고 굉장히 전파력이 컸던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완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 그리고 위중증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두 번째 과제인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를 저희 질병관리청이 주관 기관으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3년 한 5개월여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펴 나갔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3년 5개월 정도 기간이 이제 한 7개 정도의 유행 곡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유행이 있었던 유행 중간에 질병관리청이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 대응 전략을 보시면 저희가 차단과 억제를 통한 확산 방지를 했고 검역, 진단 검사, 그리고 역학조사, 감시 등 방역 전주에 걸친 대응 체계를 저희가 강화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 확진자 수는 3번째로 그리고 사망자 수는 2번째로 낮게 유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오미크론 유행 시에는 이제 완화 전략으로 위중증 사망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그렇게 과학 자문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누적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 이제 한국의 방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일률적인 그 거리두기 없이 2022년도 에도 그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국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저희가 방역을 아시는 것처럼 자율과 권고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또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그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 관리와 회복 탄력적인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자는 비전 아래 감시 예방 분야, 대비 대응 분야, 기반, 회복, 연구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저희가 10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사라지면 그럼 질병관리청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외에도 많은 감염병을 다 이제 총괄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그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 이외에도 만성질환 분야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등 그 국가 차원의 건강조사 체계를 저희가 고도화해서 건강 질병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공중보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또 고품질 인체자원 등 연구 자원을 확충하고 백신 개발, 정밀 의료, 또 유전체 연구 등 주요 보건의료 R&D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제기구 또 해외 보건당국과의 인적 교류를 저희가 더욱 활성화하면서 R&D 협력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그 5월달에 세계보건총회에 저희가 이제 그 수석 대표로서 질병관리청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보건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역할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함께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WHO의 사무차장인 마이크 라이언이 지난 3월달에 한국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굉장히 훌륭했고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운영을 하고 또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그런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 보건 안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아주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기간 중에 제가 그 제네바에서 연합뉴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이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특히 이제 바이오 인력 양성 이외에도 진단 기술이 굉장히 저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진단 기술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한 바가 있고 또 국제적인 보건 의제를 주도하고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그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가 그 재미삼아서 넣은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위에 사진이 흑백 사진이잖아요. 75년 전에 WHO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1948년도에 1차 총회를 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구도로 75년 후에 이번 총회 때 그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 그다음에 저희 질병관리본부나 질병관리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그 수석 대표로서 기조 연설을 할 수 있었고 한국의 그 역량을 더 그 해외 국제사회랑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조 연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 WHO에 나가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과의 모임을 가졌고 다른 뭐 양자회담이나 뭐 다른 국가와의 회의보다도 이
직원들을 저희 그 인적 자원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더 국제적인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데 그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자로 이제 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데 그 긴 3년 5개월에 걸친 그 힘든 그런 비상 대응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일상으로 오게 된 것은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저희는 이후에도 이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안전한 사회, 또 건강한 국민이라는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책학회에 감사드리고 이 상은 저희 질병관리청이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잘 지키라는 그런 격려와 채찍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더 열심히 질병관리청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철우 경상북도 도의사님을 모시고 정책 단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 받는데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유심히 보니까 다 이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좋아서 다무는 건지. 외국 사람 만나면 싱글싱글 웃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스리랑카 갔더니 그 나라가 부도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죽을 지경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싱글싱글 웃습니다. 우리도 이제 싱글싱글 웃을 때 됐습니다. 옛날에 하도 못 먹고 살아서 배가 고파가 웃을 힘이 없었는데 이제 아까부터 쌀이 남아돈다 하잖아요. 그 쌀 남아도는 해결 방안이 간단합니다. 쌀 농사가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 모두 쌀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농업 대전환, 이제는 쌀 농사를 안 된다. 쌀 농사 그 지으면은 그 한마지기 하면 무슨 말인가 합니까? 한마지기 200평에 한 40만 원 벌어요. 40만 원. 그런데 그 콩 심고 양파 이모작 하면은 5배 벌어 200만 원 벌어요. 200만 원. 돈 많이 벌도록 해주면은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마을 단위로 그래 개인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콩을 다 심고 그다음에 이모작 양파 심으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기계로 다 하는 거예요. 마을 단위 한 100헥타 이상씩 100헥타 30만 평. 그래 정책을 바꿔야 돼 완전히. 근데 농림부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나랑 농사가 제일 쉽기 때문에 나랑 농사 짓는다. 그거는 뿌리 놓고 나면 또 기계로 그다 뿌리면 끝이니까. 그러고 또 나라값 떨어지면 정부 보고 가음 지르면 또 돈 주니까. 그래 정부 상대의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시장을 상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정부 보고 농사 짓는 거예요. 정책학에서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여러 가지 연결 지속 가능성 다 모르겠고 제일 마지막 지방분권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청장 와 계시는데 우리 앞에 소나무를 내가 관리하는 거고 저 청장님이 관리합니다. 그 청장님은 우리 집에 소나무 죽어도 자기한테 별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산을 좀 깎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산 못 깎게 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우리 학회에서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이 지구가 5억 제곱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70%가 바다고 30%가 육지입니다. 육지 중에 30%가 산입니다. 우리는 육지도 조금 차지했는데 조금뿐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안 되잖아요. 러시아는 1700만인데 10만 제곱킬로미터에 거의 산이 옛날에 70%였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바다를 좀 메우고 산을 좀 깎고 해가지고 65%죠. 63%. 그 남들은 30%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63% 가지고 있어요. 그리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산이 돈이 돼야 되는데 산 아무 돈도 안 되고 산불 나면 도지사 가서 산불 끄기 바쁜 거예요. 또 돈이 안 됩니다. 산이. 돈도 안 되는 산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0m 미만 산은 다 활용을 하자. 산림청장 오셨으니까
전 세계 산의 높이 평균이 한 480m 되는데 우리는 360m밖에 안 됩니다. 산이 낮습니다. 낮은데 그중에 100m 미만은 동네 앞에 있는 거는 위에 머리 쳐가지고 완전히 쳐내든지 안 그러면 머리 쳐서 스마트팜 해야 됩니다. 한국의 농식품이 세계적인 인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까 그 농림부 실장님께서 우리 거 공주 자급률 20%라 했잖아요. 식량 전체 자급률은 지금 43%가 이런데 소, 돼지 이런 거 전부 다 하면은 공유하면 20%.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식품 수입한 돈이 적자가 360억 불입니다. 적자가. 우리 농사 똑같이 짓는 나라, 우리 농토 정도 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전체 땅은 우리가 작은데 산이 없어가지고 농토는 우리가 비슷해요.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들은 380억 불을 흑자를 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농사 지어가 360억 적자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하는 방법이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방법들을 하는 거를 지방에 맡겨야 되죠. 내 도지사 4년하고 절실히 느낀 거는 전부 다 중앙에서 갈 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나무 심어라, 낙동강은 뭘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어떻게 해라, 공장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나는 뭐 하느냐 이거야. 이 경주시장도 계시지만 경주시장은 나하고는 위에 관리들 오면 높은 사람 오면 우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라.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럼 매일 우는 소리 해야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가 지방을 이래 두면은 경쟁이 없는 나라다. 징비록을 한번 읽어봐라. 징비록. 임진왜란이 났는데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었잖아요. 가족들은 다 한양에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전쟁 났는데 부산에 1592년 4월 13일에 도착했는데 한양에 4월 29일에 도착했어요. 17일 만에 한양까지 갔는데 그때 과거 시험 치러 가는데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면 제일 빨리 가야 14일 걸립니다. 그거는 문경 세제로 갈 때고 주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렸어요. 조령으로 가면 15일 걸리고 가는 길이 세 갈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났는데 17일 만에 갔어요. 전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왜? 싸움 대장하라고 다 보내놓은 사람이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왜? 가족들은 다 한양에 있는데 내가 뭐하니 죽으려고 지키나 이게. 지키는 사람 나중에 의병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지킨 거예요.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서 아직도 그런 형태가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안 바꾸고 여기 있는 사람 경주시장은 경주를 자기의 발전한 방안을 연구해가 해야 되지. 전부 다 위에서 다 관리하고 이 땅덩어리 하나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해도 중앙에서 그거 안 된다 이거 해라 이게 전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바꾸고자 지금 강력히 요청을 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지방분권 이거 확실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5만 불 시대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다 서울로 갑니다. 경주가 우리나라 1300제곱킬로미터 서울은 650제곱미터예요. 경주가 서울의 2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5만 살고 그거는 1000만이 살아요. 옛날에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왜 그쪽으로 다 옮겨가 있느냐 이게요. 권한을 그쪽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권한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KTX 그 내리자마자 지하철로 연결해 줘야 되지. 왜 지하철 연 안 놔주나 이게. 자기들만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정책학계에서는 그런 걸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10만 제곱미터 작은 땅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미국 겁내지 마라. 왜? 당나라가 옛날에 우리의 신라한테 맞아 죽었어요. 작살났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몽고는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몽고 100만 명이 고려는 300만인데 300만이 꼼짝을 못했어요. 더 답답한 거는 중국은 5천만이었어요. 5천만이 100만한테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그걸 100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중국이 원나라 지배받았잖아요. 인구가 많고 뭐 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인구 적어도 인재들이 나와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을 키워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한류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한류로. 한류 이걸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한류 때문에 세계 여행객들이 우리한테 모여오고 한국 식품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한국 식품 팔 게 없어요. 우리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파나 이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외국 관광객 몰려오면은 경주에 몰려와도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땅의 20%인데 외국인이 몰려와도 잘 집이 없습니다. 호텔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책학에서. 그래서 제가 도로는 나라에서 놔주는데 호텔은 왜 나라에서 안 지어주는 거예요? 호텔도 나라에서 지어줘가 경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올 때까지는 정부에서 호텔 짓고 도로는 엄청 잘 나놨어요. 지금 도로는 전부 4차선 놨습니다. 왜? 나라에서 돈 주니까. 내가 국회의원 할 때 하도 미안해서 4차선을 2차선으로 하면 안 되나?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공짜로 해주는데 왜 하나 얘기야? 내가 네 돈 주면 하겠나? 내 돈 주면 당연히 안 하죠.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네 돈도 좀 보태라 도로를 올 때. 그다음에 호텔도 니들 좀 보태가 해라. 다 정책입니다. 줄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책학에서 많이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질병관리청 그 옛날에는 매일 회의했잖아요. 매일 하는데 그때 제일 답답하게 이런 겁니다. 서울하고 시군하고 4인 이상 밥 못 먹게 하는 거예요. 4사람 이상. 이 청장 바뀌기 전에 제가 도지사로서 아침마다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 BYC라고 있습니다. BYC 보호가 영양 청송. 거기는 4사람 만나려고 하면 개 못 와야 된다. 개. 서울은 4사람 밑으로 먹어도 꽉 차는데 전부 4사람씩 앉아 먹는데 우리는 4사람 어쩌다 한 모이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고 하니까 식당이 텅텅 비는 거예요. 정책을 그래야 되겠나 이게. 지역에 따라 달리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우리 경상북도 군 단위만 한 풀었었어요. 석 달간 먼저 푸니까 뭐 우리만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도 하락하는데 또 뭐 강화돼 가지고 못했었죠. 하여튼 정책을 정말 지역에 맞게, 그 다음에 많은 정책을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즐겁게 따라가는 그런 정책들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여기서 바로 가면 요거 듣고 싶은데 경주시장하고 바로 옆에서 행사 3개를 또 해야 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기서 떠나더라도. 고진 회장님 그때 내가 이야기 들었죠. 디지털 플랫폼 옳게 하라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영미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 번 더 정책 단상을 해주신 경상북도 이철우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로써 한국정책학회 학예국제학술대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고진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을 하시는 고진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션들이 있어서 많이들 어수선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리 인트로 영상, 그 대통령 보고대회 할 때 저희가 만든 인트로 영상을 틀어드렸었는데요. 다행입니다. 그 동영상이 있어서 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임무가 저한테 주어졌는데요. 대통령이 준 임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12분 만에 끝내라는. 제가 보통 이 자료를 갖고 30분 이상을 하는데요. 오늘 한번 12분 만에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실현 계획을 적어갔더니 너 이렇게 갖고 가서 국회에서 예산 딸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에 국민 체감 사례를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골라서 붙였습니다. 이게 뭐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대통령 아이디어신데 첫 번째 국민 체감 사례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도 많고요.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데요. 사실 정작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도 못 받고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걸 챙겨볼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청년 인구가 1,0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에 청년 실업률이 7%입니다.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4,000개인데요. 실제 받아야 되는 청년들은 알바 2-3개 해야지 또 취직 알바해야지 해서 돌아다니느라고 이걸 알아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개인별로 동의를 해준다면 동의를 받아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선별해서 가장 알맞는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또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맞춤 정책, 맞춤 지원 정책 몇 개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95개 정도라고 하는데 또 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700여 개 됩니다. 36개 기관에서 36조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6조 원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 돈 도대체 누가 다 받아가나요?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분들의 정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가장 쉽게 또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혜택 알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제 그 혜택 알림이 TF가 킥오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TF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여러 부처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한데 정부 각 부처 참여해 주신 부처에서 표정들이 어두우셨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여기서 추천받았는데 왜 안 되냐고 와서 항의가 많아질 겁니다. 민원이 많아질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원이 많아지건 항의가 많아지건 하긴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뽑아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지금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감 사례는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입니다. 이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가장 크게 전자정부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정부는요,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국민을 편하게 해준 정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정부 A기관이 갖고 있는 서류를 국민에 떼서 B기관에 제출해야 될까요? 정부 A기관이 B기관으로 전달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이것을 떼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첨부 서류를 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요. 연간 국민들이 발급받는 민원 서류가 7억 통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비용으로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2조 원, 원래 4조 원이 나왔고요. 4조 원 중에 저희 생각에는 절반 이상이 아마 정부에 첨부 서류를 내는 것일 텐데 민간 기업에 제출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한 50%로 딱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2조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민체감 사례 세 번째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아까 이철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라고 이제 이철우 지사님이 저녁 때 말씀하셨고요. 이철우 지사님은 조금 더 큰 지방 분권이 들어간 간편 인허가 시스템을 서비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저희 능력 밖이어서 그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요, 대통령의 아이디어이십니다. 인허가 자체는 신청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1.7일, 충남이 가장 오래 걸렸는데요, 지자체치고 35일 정도 걸립니다. 이 차이는 사실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서울은 대부분 개별 입지가 아니라 공단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방 나는 거고요. 지자체로 가면은 결국 개별 입지를 공장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개별 입지에 대한 승인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승인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지을 만한 개별 입지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개별 입지를 알아볼 때 전국의 어느 지자체의 어느 지역이 내가 하는 업종에 적합하고 환경 규제가 덜하고 또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가 많은지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또 지가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플랫폼으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정부에는 이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클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코리아 랜드 유즈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줄여서 클립이라고 합니다. 그 클립에서는요, 한국 지도, 대한민국의 지도를 띄워놓고 한 지점을 찍어서 들어가면요, 그 지점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과 규제가 다 뜹니다. 지방 조례까지도 다 같이 뜹니다. 그리고 어떤 필지의 소유주가 누군지까지도 거기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든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고려해야 되는 법령과 규제, 조례 등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는 팩토리원이라는 공장 인허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산업부에 그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공장 인허가를 신청하면요, 그 시스템이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하고 맞물려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거기서 바로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공간정보공사가 있죠. LX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LX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3D로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 만들었습니다. 클립과 LX의 디지털 트윈과 그리고 팩토리온, 그다음에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인 시도세울 시스템 4개 시스템을 연계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또 그런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지가에 또 내가 원하는 면적의 토지를 빠른 시간 안에 추천받고 그곳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 수 있고, 또 거기서 바로 팩토리온 시스템으로 공장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벌써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네요. 큰일 났는데. 시계가 이미 12분 지난 거 아닌가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은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정부를 혁신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추진 과제는 저희가 4개로 나눴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4가지입니다. 여기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모두 다 챙기는 혜택 알림이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세금을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에서 내야 되는 걸까요? 저는 3군데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분당의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것은 위택스에서 내죠. 근데 서울에 제가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서울에서 이택스에서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는 홈택스에서 냅니다. 아니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걷어가는 걸까요? 3군데에 다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까지 사용하려면 6군데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부는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국민이 볼 때 정부는 하나입니다. 국민이 어느 부처에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무엇을 신청해야 될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국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시각에서 하나의 정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모든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 드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요. 현재 사회 문제들,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청년의 실업 문제 등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과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째, 똑똑하게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의 시각에서 하나의 정부가 되려면요. 정부 부처, 기관 간에 데이터 칸막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데이터 칸막이가 없어져야 그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법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그런 법령과 규제들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정부는 전산화가 일찍 돼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할 때부터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아래아 한글로 엄청 예쁘장하게 깔끔하게 문서 작업을 잘하는데 그 특기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배리어입니다. 그것이. 아래아 한글로 여러분들이 예쁘장하게 만들수록 AI가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유 가능하고 머신 리더블한 공유 가능한 포맷으로 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 최초로 대법원 행정처에서 사법부에서 과장급 직원을 파견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들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이 뭔지 아시나요? 가족관계증명원 그리고 등기소입니다. 국민들이 생활하시려면 재산 등록,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등기소를 가야 되고요. 또 법인 기업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등기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시스템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런 데이터를 행정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지만
행정정보 공통이용망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원을요 PDF 파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복지 혜택 하나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시면요, 창구 직원이 내 신분증을 보고 거기서 가족관계 증명원을 모니터에 띄웁니다. 그러면은 행정정보 공통이용망을 통해서 사법부의 가족관계 증명원 시스템에서 이 직원 앞으로 날라옵니다. 그때 PDF가 뜹니다. 그러면 한쪽 다른 모니터에다가는 복지로라는 보건복지부의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 PDF에서 정보를 읽어서 타이프인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PDF의 폐해입니다. PDF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여쭤봤습니다. 왜 그것이 PDF로 날라와야 됩니까? 데이터로 날라오지 못하고 했더니 주민등록을 과거에 전자문서화할 때 사실은 옛날에 전자문서화하면서 컴퓨터에 없던 한자들, 또 수기로 흘려 쓴 것들이 있답니다. 그 수기로 흘려 쓴 그런 문서들을 결국은 스캔해서 이미지로 뒤에 붙여놨고, 그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무결한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무결한 문서가 되는 것이죠. 법적 효력을 지닌.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진 데이터, 스캔 데이터가 붙은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여쭤봤는데 그거를 행정처장님이 아실 수는 없죠.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10%가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90%, 나머지 90%를 데이터로 넘겨주십시오. 그럼 90%만큼 국민이 편해지고 행정 업무를 보는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편해집니다.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가는 가족관계 증명원은 데이터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스캔이 붙어 있는 거는 PDF로 그냥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 또 사법부 행정부 간에도 협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과거 정부들이 정치적인 신념에 앞서서 정치적인 신념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잘 조화롭게 균형 잡히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상당 부분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신념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정책의 수립 시에 가장 쉬운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외국 기업들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챗GPT를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제너럴한 퍼포스의 제너러티브 AI고 민간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희가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정부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 놓은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개되어 있는 정부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들로 학습을 시켜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분리된 영역에 정부 내부 업무망의 데이터들로 따로 초거대 AI의 LLM을 교육시킨 다음에
리파이닝해서 정부 업무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 이번 정부 내에 적어도 20%, 30% 나을 경우 우리가 그것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다른 나라의 마이너리티 랭귀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자꾸 쳐다보셔서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민간 클라우드 위에 정부의 온프레미스 시스템 따로따로 구축된 17,000여 개의 IT 시스템을 하나하나 옮겨갈 예정입니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IT 시스템이 SI로 구축이 되고 나면요, 그것들을 한번 고치려면은 예산 따기 힘들고 또 고치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그런 서비스들은 즉시 빠르게 고칠 수 있고 또 최신 기술을 제일 먼저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민간 클라우드 위로 정부의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옮겨갈 텐데요. 하나하나 옮겨가기 위한 틀을 먼저 저희가 민간 플랫폼 위에 구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AI 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의 혁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혁신 생태가 생겨나고 또 디지털 혁신 산업이 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요, 정부 부처 간, 기관 간의 협업의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정부로 끌어들이는 민관이 협업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초연결 디지털 트윈 확산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초연결 디지털 트윈 확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3D로 이렇게 돌려보는 팬시한 디지털 트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생성 단계에서부터 데이터의 품질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그런 획득과 수집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민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는 중점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거버넌트 테크놀로지 혁신 기업들을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역량 지역 확산인데요. 저희가 지역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처럼 혁신할 수 있도록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지자체가 DPG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마 대전시를 출발로 해서 저희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시도 시스템, 세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도 시스템, 세월 시스템이 지금 차세대 시도 시스템, 세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도, 세월,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철학에 맞춰서 구축해서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철학에 맞는 시스템을 공무원들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십니다. 아니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갖고 가서 활용한다고 해서 불안해 죽겠는데 왜 정부마저도 플랫폼 얘기를 하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내 개인정보가 공유되면은 나한테 불리한 정책에 쓰이는 거 아니야? 또 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 세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한테 불리한 정책이 뭐 사방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의 행정부 내에서 개인정보의 데이터가 공유, 활용되는 이력 조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는
어떤 기관 어느 부처가 어떤 기관 어느 부처에 국민의 정보를 공유해 갔는지, 또 공유의 목적은 무엇인지, 활용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공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유해간 부처 기관의 개인정보 책임자는 누군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들이 개개인이 이력을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맵이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나와 있는데요. 2024년에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 기반해서 2025년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숙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2026년에 저희가 숫자로 만든 주요 성과와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드는 가치 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장표를 마련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 기업, 정부의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훨씬 더 자유를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치를 정리해봤습니다. 예, 아예 꺼버리시는구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 정도 세션이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해주십시오. 오늘 글로벌 프로그램이어서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도 있고 교수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아무리 바빠도 고진 위원장님하고 지영미 청장님하고 사진 꼭 한번 찍게 해달라고 지금 뒷자리에 다 글로벌 프로그램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이 클로징하고 2분 있다가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